참 사람살이라는 게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좁아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미화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업으로 1년에 10억을 넘게 벌고 압구정동에 있는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렸거든요. 사실 저는 사치와는 관련이 없지만 와이프가 굉장히 꾸미고 놀러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도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죠. 자기야, 이번에 샤넬 신상에 엄청 이쁜 가방 나왔대. 가격대는 800이라는데. 아, 그래. 그럼 이번에 그 가방 당신 생일 선물로 사면 딱이겠다. 고마워. 제가 와이프에게 명품을 사주면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분이 좋다고 남편이 최고라고 말을 해주니 저는 더더욱 와이프에게 잘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의 행동들이 와이프를 점점 더 사치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아직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합니다. 와이프는 저희 회사 회계팀에서 장부를 맡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국 거래처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뭐라고? 김 실장, 대금을 먼저 보내기 전에 물건을 받았어야지. 어쩌자고 물건 받지도 않고 대금을 보낸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쪽에서는 지금 한 달째 연락이 없는 거고? 네, 전화도 안 받고 중국에 있는 사람 통해서 알아보니까 잠적한 모양인 것 같아요. 저희처럼 거래 크게 계약하고 나서 대금만 먼저 주고 물건 못 받은 기업이 거의 10군데가 넘고 피해액도 100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중국 쪽이라서 소송 거는 것도 쉽지 않고, 일단 거래처 사장이라도 만나서 물건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저희 회사는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회사의 현금 흐름이 그 사기 때문에 전부 다 막히게 되었고, 다른 한국 거래처한테 돈을 못 주게 되면서 완전히 저희는 망하게 된 것이었죠. 다른 거래처가 돈을 못 받으니 저희에게 물건을 안 주고 저희는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돈을 못 벌고 매출이 안 나오니 자연스럽게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회계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회사 장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내분이 회사 장부 맡으셨다고 하셨죠? 2011년부터 지금 10억 넘게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모르셨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아내분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옮기고 있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내가 그러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큰데 왜 지금까지 모르셨나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아내분이 장부를 관리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 몰래 저희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백수인 천안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횡령을 목적으로 만든 그 회사를 통해서 제 돈을 빼돌린 것이었죠. 장부 조작해서 대금을 주고 물건을 받은 것처럼 해서요. 당연히 아내가 회사의 모든 장부를 총괄하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 딸을 잘 키워주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는 그 모습에 늘 마음 한켠에 미안함이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든 다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나의 착함과 선함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겠더라고요. 당신, 이번엔 나 파산 신청하면서 회계사한테 다 들었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돈 빼돌린 거. 나 지금 정말로 돈 한 푼도 없거든? 당신이 지금까지 빼돌린 돈 나한테 군말 없이 주면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당신이 한 짓 다 덮을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와이프를 의심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당신. 오히려 아내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서 회계사가 정리해준 장부들과 페이퍼 컴퍼니 명의자가 적힌 종이를 그녀의 얼굴에 뿌리니 아내는 그걸 확인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민망했던지 우리 친정이 힘들어서 내가 그랬어.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돈 달라고 말할 순 없잖아. 소리치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내는 저와 연락이 끊겼고 처가댁과 처남도 아예 잠적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안 사위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해외로 나간 것 같던데? 아이고, 그 집안 부모부터 맨날 돈돈거리던 집안인 것 같던데 결국 이렇게 되네. 어쩌면 좋아. 제 아내는 아예 제 돈을 들고 해외로 가게 되었고 결국에 저는 이혼 신청을 해서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딸내미도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나아가서 해결하는 공동체인 것인데 엄마가 배신을 한 것이니까 벌을 받아야지. 나는 더 이상 엄마가 보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아빠 인생 살아. 나도 나대로 열심히 살 거니까. 딸은 정말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성숙하고 심적으로 마음이 넓은 아이 같아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뒤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빠가 당장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간 꼭 성공해서 우리 딸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자랑스럽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이미 아빠 그 자체로 내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존재야. 딸의 말에 저는 펑펑 울어버렸지요. 그렇게 저는 순수익만 10억이 넘는 사람에서 한 푼도 없는 땅거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노가다판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려고 했지만 그것도 텃세가 있고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노가다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이가 50이 넘은 상황에서 노가다를 하니 며칠 만에도 허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양씨는 몸도 안 좋고 해서 내일부터는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나 봐. 양씨가 다칠까봐 양씨 쪽으로 신경이 가서 일을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속상하겠지만 양씨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석사까지 한 인재니까 다른 쪽으로 양씨 장점을 살려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지금까지 한 일당이고 내가 미안해서 3만원 더 넣었어. 가는 길에 딸내미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줘. 어쩔 수 없지요. 제가 방해가 되면 그 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몸으로 하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본 겁니다.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퇴사한 40대 중년 남성. 미화원으로 다시 새 인생 시작하다.
라고요. 저는 그때 이건 내일이다 라고 딱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그래도 어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라고 불릴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거기서 경영학을 석사로 공부까지 했거든요. 공부나 시험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모에 홀린 듯이 바로 미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실기랑 필기를 합격해서 채용될 수 있었지만 면접에서 나이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미어원 외주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꽤나 잘 맞았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죽이 맞았고 적어도 노가다 일보다는 훨씬 쉽더라고요. 에휴, 진작에 이 일을 할 걸 그랬어. 딸도 아빠, 이제 아빠가 일 나가니까 나도 기쁘다. 아침마다 항상 아빠가 신문 보면서 울상 짓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아침에 샤워하고 나가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 딸내미도 저를 응원했어요. 그렇게 저는 소소하게 일하면서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청소부 식구들은 제가 예전에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다는 것을 듣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저희가 뭐 양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됐어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필요 없지요.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과거 생각하면 지금 이 일 못하지요. 저도 별거 없습니다. 이따금씩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속상하긴 했어요. 사업가로서 잘 나가던 시절에는 정말로 화려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청소일을 하면서 사업으로 다시 성공하겠다는 그 의지를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살 때 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겼어. 이 남자 놓치면 앞으로 결혼 못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로서 딸내미가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빠는 우리 딸이 좋다는 남자는 다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오랫동안 교제를 해보고 이 남자랑 평생을 살아도 될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은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어. 우리 딸을 믿는 만큼 딸이 데려온 남자도 아빠가 믿어야지. 그렇게 저는 사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인사드리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아주 깍듯해 보였습니다. 하는 일은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집안이 좋더라고요. 아빠가 판사 출신 변호사에 엄마도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지요. 속으로 내가 별 보잘것없는 일을 해서 우리 딸내미가 시댁에서 무시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걱정이 되네. 하지만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사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딸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렸나 봐요. 그런데 그 시댁에서 저희 딸내미를 무진장 무시하고 결혼 허락을 하고 싶지 않다고 뭐 그런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대충 딸의 얼굴 안색만 봐도 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딸내미, 나는 딸내미가
시댁에서 환영받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벌써부터 결혼하기 전인데 시댁 사람들이 시자짓하면 얼마나 딸내미가 힘들겠어. 그래도 내가 잘해보고 싶어. 딸은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저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저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응원을 했죠. 나중에 딸은 시댁에서 결혼 허락을 최종적으로 받아낸 것 같더라고요. 얼굴 안색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고, 그날 저는 새벽 청소일이 잡혀 있어서 급하게 일을 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상견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사돈 댁이 이미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식당에서 진행되었고 룸이었는데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사돈의 말소리인 것 같았어요. 에휴,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사자 들어가는 며느리나 집안 형편이 넉넉한 곳에 장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애가 눈에 무슨 귀신이 씌인 것인지 너랑 결혼하겠다고, 너랑 안 하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난리를 쳐서 우리가 결혼 허락한 거야.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미화원이라는 집딸내미한테 아들을 주겠어? 아직도 후회스러워. 에휴. 이런 한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상견례장까지 와서 제 딸한테 구박을 하고 무시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당장이라도 욕을 하면서 안싸돈 멱을 잡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진정시킨 후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드르르륵 열리자 딸이 저를 쳐다보았고 익숙한 사위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보게 된 사돈의 얼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뭐야, 미숙이 아니야? 세상에, 오빠! 알고 보니 안사돈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던 미숙이었어요. 그때는 추녀에다가 엄청 못생기고 또 욕심도 많고 성격도 안 좋아서 마을 애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그런 미숙이가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미숙이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고, 저는 미숙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내 딸이 요새 결혼 준비하면서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졌더라고. 그런데 미숙이 너였구나. 내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 미숙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다리를 후덜덜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 오빠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아이고, 갑자기 미안하네.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숙이와 제가 같은 동네에 살 때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던 미숙이를 제가 구해줬거든요. 애들한테 너네들 사람 이렇게 괴롭히면 죄책감 안 드니? 그래, 미숙이가 너네를 돈으로 무시하고 그래서 너네가 미숙이 왕따 시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돌 던지고 흙 던지고 밀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에게 화를 내니 그때부터 미숙이가 괴롭힘을 안 당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는 마을에서 키도 크고 나름 인기도 좋아서 애들이 제 말을 다 잘 들었고요. 그때부터 미숙이가 저를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말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미숙이를 떼어내느라 애를 꽤나 먹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결혼하면서 미숙이와 아예 연락이 끊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제가 상견례에서 만나게 된 거였지요. 못난이 추녀였던 미숙이는 얼굴을 아예 갈아엎었더라고요. 미숙이는 혹시라도 제가 자기의 과거를 남편에게 말할까봐 무서웠던 것인지 저에게 설설 기더라고요. 아이고, 오빠가 참 착한 사람이었지. 힘들었던 나를 도와줬으니까. 아이고, 내가 귀한 집 딸 못 알아보고 못 살게 굴었네. 너무나 민망하다, 민망해. 그래도 뭐 과거는 과거니까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오늘은 상견례 잘 진행하자. 이제는 뭐 오빠가 아니라 사돈이라고 불러야겠지? 미숙이는 갑자기 친절해져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딸도 당황한 듯 보였고요. 한순간에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고, 나중에 미숙이가 저를 찾아와서 미안해 오빠. 내가 판사랑 결혼하고 나서 콧대가 너무 높아졌나봐.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다가 아주 이번에 큰 코 다쳤네. 내가 못난 사람이지. 미안해 정말로. 그래, 그러니까 내 딸 괴롭히지 말고 시어머니 노릇 잘해줘. 그렇게 딸내미는 다행히 시댁의 이쁨을 받으면서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야 만 겁니다. 어느 날 딸을 만났는데 딸의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안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딸, 아빠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야, 아빠.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아니야. 에이, 다른 사람은 속여도 아빠는 못 속이지. 아빠한테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아빠, 딸이 속상해하는 거 못 봐. 하지만 딸은 저의 추궁에도 끝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일도 아니고 다 지나갈 거라고 하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딸내미가 저희 집에 왔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간 거였어요. 저는 소파에 올려져 있는 딸 핸드폰을 보고 아이고, 애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핸드폰을 두고 가고 참. 딸 핸드폰을 열어서 사위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딸이 시모랑 연락을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걸 본 순간 기함을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 내가 정 변호사랑 만나고 있는 거 내 아들이나 시부한테 말하면 네 인생 끝나는 줄 알아. 알겠어?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입 꾹 다물고 있어. 알고 보니 미숙이는 밭갓사돈의 동료 변호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우연히 그 모습을 딸내미가 목격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숙이는 제 딸을 협박하면서 입을 꾹 다물게 만들었고, 제 딸은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시부도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나도 심적으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딸은 이제 이혼하면 돈도 많이 들고 변호사 비용 될 수도 없으니까 끝까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모가 자기를 협박하니까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얼굴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바로 딸내미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딸,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 그리고 남서방이 맨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불륜 의심 증거가 있는데도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딸? 아빠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 그리고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설마 아빠 내 핸드폰 다 본 거야? 딸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로했고 마음을 달랜 후에 딸내미를 친정에 데려다가 놓고 사위가 올 때까지 딸의 신혼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남서방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집에 어쩐 일이세요? 남서방, 지금 나랑 장난하나?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다른 회사 여자들이랑 새벽까지 술 마시고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건가? 그리고 술게임이라고 하면서 여자 직원이랑 볼뽀뽀하고 내 딸이 그 사진을 자네 핸드폰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 하는 겐가? 제가 소리를 치니 남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먼 산을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남서방의 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남서방.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자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만든다고. 나 이번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남서방. 그러니 각오 단단히 하고 딱 기다리게나.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니. 남서방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판사 출신 변호사 아빠를 믿어서 그렇게 뻔뻔한 표정을 짓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었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남서방에게 따끔한 경고를 내리고 사돈댁에 찾아갔습니다. 사돈댁 앞에 가니 미숙이가 지 아들이랑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는 어쩌자고 아내 몰래 다른 여자 만난 거야? 아빠가 알면 그래도 변호는 해주시겠지만 가만히 있겠니? 너 골프채로 날려버리겠다고 난리 치시겠지. 아휴, 어쩌자고 장인어른 귀에 들어갔어. 나도 곤란해지게. 그러게 와이프 입단속을 확실히 했어야지. 미숙이의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로써 사위의 분류는 확실해졌던 거였지요. 저는 사돈댁의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아니 우리 집까지는 어쩐 일이야? 아주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사돈, 아니 김미숙, 너 정말로 미쳤구나. 네가 장 변호사랑 바람 피운 걸 내 딸이 알고 있어서 내 딸 협박했다며. 맨날 협박 문자 보내고 사람 보내서 너 같은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했다며. 너 그거 범죄야. 나도 네 과거 털어줄까? 마을에서 네가 했던 짓거리들? 돈 벌겠다고 네가 고등학생일 때 다방 아저씨들이랑 놀고 돈 받고 그런 것들? 그리고 너 성형수술 전 과거 사진이랑 전부 다? 결국 김미숙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더라고요. 오빠,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대신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라. 나 정말로 남편이 알면 내 인생 끝장이야. 이 사람 성격 장난 아니라서 나도 죽고 내 아들도 죽을 수도 있어. 정말로 오빠, 이렇게 빌게.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너도 참 한심하다. 그렇게 잘난 남편을 두고서 또 바람을 피워? 그리고 감히 내 딸을 협박해? 내가 만만해? 내 딸이 만만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로 창문이 깨질 듯한 파워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퇴근을 한 박가사돈이 집에 들어왔고 저를 보고 놀라면서 아니,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사돈? 저는 한숨을 푹 쉰 뒤에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서방이 제 딸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당신 와이프가
장 변호사랑 바람 피운 것을 제 딸이 알게 되자 그때부터 제 딸에게 매일 협박 문자를 보냈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딸 핸드폰에 온 문자들과 남서방이 바람 피운 모든 것들을 폭로했습니다. 사돈의 떨리는 손이 제 눈에 보였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바깥사돈은 저에게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랑 아들 단속을 잘했어야 하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상처받은 따님은 마음 잘 추스르기를 바라면서 일단 댁에 가 계시면 제가 아내와 아들에게 단단히 경고하고 말해놓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가게 되었고 결국 제 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숙이는 남편에게 맞아서 눈이 밤탱이가 되었고 남서방도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판사 출신 변호사로 버는 돈을 모두 가정을 위해서 썼는데 그런 배신을 당하니 바깥사돈도 상당히 열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미숙이도 결국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남서방도 제 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한순간에 판사 마누라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여자로 전락해버린 미숙이는 아는 사람 집을 전전하면서 사는 듯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잘 못 받은 듯해 보였고요. 그리고 남서방은 회사에서 불륜 소식이 다 퍼져서 회사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은 역시 아빠 말이 맞았어. 결혼은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한순간에 불장난 같은 사랑에 빠져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아빠 말 들어야겠어. 딸,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러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니까 이혼했다고 움츠러들지 마. 저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와중에 저희 미화원 청소팀 중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비대면 청소업체를 따로 창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 다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장난이 아니었고 또 사업 아이템이 한 번에 확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비대면으로 빨랫감을 수거해서 빨래를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빨래를 가져다 놓고 소위 말해서 세탁소를 직접 가지 않아도 문 앞에 빨랫감만 가져다가 놓으면 모든 게 알아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먹힌 거였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다시 성공하게 된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혼한 딸내미도 제 일을 도우면서 아빠 정말 대단해. 나 이혼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 보면서 다시 용기 낼 수 있었어. 저는 뿌듯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다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청소 도우미를 불렀는데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미숙이가 딸의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 청소 입주 도우미로 온 거였습니다. 모자를 푹 쓰고 스카프로 입을 가려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지만 딱 봐도 미숙이었고 저를 알아보고 모른 척하는 미숙이에게 미숙아, 너 어떻게 된 거니? 이혼하고 이제는 아파트 청소일하는 거니? 결국에 이런 일 할 거면서 내 딸을 그렇게 무시한 거야? 너 자신한테 창피하지 않아? 이런 일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 미숙이는 머뭇거리다가 청소도구함을 팍 떨어뜨리고 도망을 치더라고요. 어지간히 창피한 모양이었더라고요. 막 뛰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오리 같았습니다. 뒤뚱뒤뚱 그 모습이 추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딸, 이제는 우리 과거 다 잊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자. 이제는 아빠 돈도 잘 벌고 우리 딸 지킬 수 있으니까 딸내미 아빠가 더 잘할게.
그렇게 저희 부녀는 어쩌다 보니 사돈댁에 시원하게 복수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 다시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도 넉넉하게 벌게 되었고 요즘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제 사업을 남에게 맡기지 않으려고요. 더 이상 배신당하고 싶진 않네요. 참 인생이 마음이 아픈 게 꼭 당하고 나서야 교훈을 얻더라고요. 제 딸도 이혼하고 나서야 얼마나 남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한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고 저도 배신당하고 나서야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 인재인지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사소한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제가 지금 느끼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순간들, 불어오는 바람, 나무의 그늘, 그리고 푸르른 바다와 시원한 대지의 포근한 그 느낌들.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고 돈 많이 번다고 우쭐하지 않고 정말로 진짜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따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깨달은 것 같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하다 보면 행복은 내 곁에 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 망하고 딸내미의 이혼부터 시작해서 아내의 도망까지 참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 보니까 마음이 훨씬 더 후련해지네요. 그리고 더 편안해지고요. 이래서 나이 잘 먹으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고 하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담이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힘든 일도 다 지나가니까 우리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서 하루하루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